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은 기억 정도는 사라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필름이 끊긴다고들 하죠. 그럴 때면 대체 내가 술 먹고 무슨 짓을 했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시죠? 그렇게 잠시간의 필름만 끊겨도 무서운데 몇 년이라는 세월이 내 기억에서 삭제된다면 그게 어떤 기분이실지 아시나요? 흔히들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병. 저는 사고로 인해 몇 년의 기억이 날아가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의사가 묻더군요. 깨어나셨네요. 몸은 좀 어때요? 네? 여긴 어디죠? 병원입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입원해 계세요. 네? 제가 사고를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큰 충격을 받으실 때 너무 놀라서 잠시 기억을 잊을 수 있어요. 혹시 어디까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냥 저는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들었을 뿐인데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한 거죠? 네? 대학 합격이요? 네. 뭐 잘못됐나요? 지금 환자분 나이가 30이 돼 가시는데.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간 것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푹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모든 게 얼떨떨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게 되죠. 처음엔 의사가 장난치는 건가 했어요. 이제 막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서 수험 생활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30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이 무슨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내가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계속 심각했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아무래도 기억이 꽤나 많이 삭제돼 버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제가 입원해 있을 때의 일들을 말해주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 우선 저에게는 저도 모르는 남편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저와 함께 사고를 당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깨어났을 땐 이미 장례식도 끝났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참 충격적이죠. 이걸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하질 않나. 얼굴도 모르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하질 않나. 온통 믿기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입도 다물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해도 뭐 정리할 기억이 있어야 하죠. 남편이 죽어서 슬프다?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는데 얼굴도 모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걸 어떻게 슬퍼해요. 전 그저 여전히 20살의 아이였을 뿐인데. 의사 선생님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곧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일단 자리를 피하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저의 기억이라는 놈은 도통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시면서 막 우시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제 기억 속에는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을 내가 달래줘야 하나? 뭐라고 하지? 같은 질문을 혼자 계속 속에서 되뇌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저 혹시 죄송한데 누구신지? 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게 정말이야? 나도 못 알아보는 거야?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나는 네 형님이야. 신우이. 네 남편의 누나라고. 아니, 어떡해. 아휴, 어쩜 좋니? 아, 형님이요? 그래, 형님. 우리 정말 가깝게 지냈잖아. 그런 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어, 하느님.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사고로 인해서 생긴 일일 뿐인데.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기억도 다시 곧 돌아오겠지. 그런데 혹시 네 남편 일은 들었어? 아, 네. 세상을 떠났다고. 너네 둘이 낚시배를 탔는데 파도에 그만. 아, 남편도 기억 못한다며. 너한텐 와닿지도 않겠다. 그나마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야. 구명조끼를 잘 입고 있어서. 일단 내가 너 대신 장례식은 잘 치러줬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회복에 전념하자. 형님은 그 후 매일 저의 병실을 찾아오시면서 저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의 결혼 사진 같은 것들을 가져오시면서 제가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사실 그때까지도 전 너무 얼떨떨하고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는데 사진을 보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군요. 아,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했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구나 라는 사실.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아파오는데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더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사진들 속에 저는 항상 웃고 있는 걸 보면서 그동안에 저는 행복해 보였단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아무 의미는 없지만요. 형님은 그 외에도 남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업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었고 성격도 유순하니 좋은 사람인 것 같더군요.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사진 속의 모습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었던 건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음에도 저희 엄마나 아빠는 도통 찾아오질 않았단 점이었어요. 분명 저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제 사고 소식을 아직 못 들으신 건가 싶었죠. 그래서 형님께 혹시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지 여쭤봤는데 어? 아, 맞다. 결혼했다는 사실도 잊었으면 그것도 잊어버렸겠구나. 네? 뭘요? 아니, 그게 이걸 말해주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돈 어르신들,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지 좀 되었어. 뭐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너네 부부 사고 때 돌아가셨다는 건 아니고 그 한참 전에 너희 부부가 상도 다 치러드리고 했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휴, 어쩜 좋니?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몇 년 지났다고는 하지만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멀쩡히 계시던 부모님이 사라지셨다니요. 저는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울었어요. 저의 뇌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죽음을 인식한 거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한텐 부모님의 죽음을 2번이나 겪는 셈이 되겠지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내 기억도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셨고 결혼은 했지만 남편은 없다니 사랑할 사람도 사랑받을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의 심정을 알았는지 형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자기가 계속 함께 해줄 테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있잖니. 그리고 내가 계속 함께 하면서 너 기억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줄게.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기억을 잃기 전 일들이나 사람들을 자주 접하면서 다시 기억을 찾고는 하잖아.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며칠을 형님과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추억 얘기도 들었지만 저의 기억은 도저히 돌아오지 않더군요.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이지만 사실 기억상실증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처럼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저 기억이 사라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간을 흘러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고 태어날 시간이 다가왔지만 결국 저는 기억을 다시 찾지 못한 채로 퇴원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참 막막하긴 하더군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직장을 다녔던 것도 저에겐 없는 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태반이었죠. 거기다 퇴원이 다가오서야 깨달은 건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인데 그 집은 그대로 있을까? 아니, 난 결혼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집으로 가야 하나? 난 그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에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그런 저를 이끌어준 건 역시 형님이었죠. 병원 퇴원 수속을 밟은 뒤 제가 병원 입구에서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자 형님이 집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저의 손목을 잡고 안내해 주셨거든요. 거기다 저희 남편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잠금 장치도 갈아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린 현관 비밀번호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저에게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생각보다 훨씬 좋은 집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평수도 꽤나 넓은 것이 저에겐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집을 팔기만 해도 굶어 죽진 않겠다 싶었으니까요. 남편의 직업이 좋기도 했었던 데다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재산도 여기에 들어갔던 덕분이긴 하겠죠. 아, 시부모님 역시 안 계시다고 했는데 그 돈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래서 돈이 참 좋긴 해요.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도 돈은 남아있긴 하니까요. 물론 그게 마음까지 치유해주진 못하지만요. 저는 한동안 그 집에서 홀로 생활을 하면서 보냈어요. 밖에 나가기는 무섭더군요. 애초에 이곳은 제 기억엔 전혀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일단은 TV를 보면서 세상에 적응하려고 했죠. 그래도 TV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이 보여서였는지 낯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너튜브가 유행한다고 하더군요. 너튜브도 열심히 보기 시작했죠. 그때 이 채널도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기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힘든 일들을 극복해내고 결국엔 쟁취해낸 사연들을 보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간 나도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발을 내딛는 건 좀 무서웠어요.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인 탓도 있겠지만 현실은 너무 낯선 느낌이 들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혼자서 그걸 해내야 하다 보니 더욱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전 계속 집에만 있어야 했죠. 한 달을 그렇게 보내니 외롭더군요. 예전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무서워서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형님이란 사람한테 연락을 하기도 어려웠어요. 아무리 형님이 저와 병원에서 계속 함께 있었고 잘 해주셨다지만 제 입장에서는 신우인 거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요즘은 어때? 이제 좀 적응이 돼? 아, 형님.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좀. 왜? 말해봐. 이 형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우리 원래 그런 사이였어. 기억을 잃은 너에게는 내가 신우이란 관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언니 동생 하면서 친자매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리고 나 역시 하나 남은 가족인 동생까지 잃어버려서 외로운 걸. 그러니까 네가 날 의지해주면 나도 고마울 것 같아.
자신을 의지해주면 오히려 고맙겠다는 말. 그 말이 참 묘한 힘이 있더군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누이라서 연락하기도 어렵고 내 속에 있는 말을 꺼내진 못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그 뭐랄까? 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음속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형님, 사실은 저 외롭고 힘들어요. 살아는 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도저히 모르겠고요. 세상은 제가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전 가진 것도 없고 제 통장에는 돈도 별로 없어서 이젠 돈도 떨어져 가요. 어떻게 해요, 저? 이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그동안 좀 바빠서 너무 신경을 못 써줬구나. 나는 연락이 없길래 사실 혼자 잘 지내고 있나 보다 싶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 번씩이라도 연락이라도 줘야 했었는데. 안 되겠다. 내일부턴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가서 우리 함께 있자. 다음날 형님은 아침부터 저를 찾아와 주셨더군요. 그리고 밥도 대충대충 먹어왔던 저에게 직접 맛있는 반찬과 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도 해주셨어요. 저를 데리고 산책도 나가주시고 그저 시간이 지났을 뿐 달라진 건 없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후로도 형님은 매일같이 오셨는데 정말 천사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누가 올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겠어요. 본인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게 세상인데. 더군다나 형님은 아예 집도 파시더니 저희 집 근처로 집을 옮기기까지 하셨거든요. 전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형님에 대한 관계나 호칭도 점점 편안해져 갔습니다. 때론 형님이라고도 부르고 때론 언니라고도 부르면서 형님의 말씀대로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형님의 많은 도움이 있기도 했지만 형님의 아이 역시 그런 관계가 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형님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외에 아기 하나만 있어도 집안이 화목해지는 느낌 뭔지 아시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잼잼거리는 아기 덕분에 형님에 대한 경계심이 쉽게 풀린 것도 있었고 분위기도 항상 밝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 아이는 2살이라고 했었는데 육아의 힘듦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잘 울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특히 제 품 안에서 잠드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던 터라 때때로 그 아이와 함께 잠을 잘 때면 저도 모르게 행복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형님은 한 번도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시지 않더군요. 거기다 매일같이 저희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남편이 데리러 온다거나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냐는 전화 한 번 온 적이 없었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형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동생을 잃고 자신도 혼자라는 말. 그렇다는 건 형님 역시 남편을 잃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어보면 쉽게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그게 쉽진 않더군요. 저 역시 그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있었기에 괜히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더군요. 올케, 내 남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던데 안 궁금해? 네? 저 잘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에이, 뭐야,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눈치챘지? 나 남편 없는 거. 네. 혹시 저처럼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뭐, 그랬지. 나한테 무슨 기운이라도 있는 건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일찍 단명하나 봐.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형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운명인 거죠. 아휴, 그런가? 모르겠다. 그런 게 운명이라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아, 죄송해요. 아니야. 뭐 그래도 난 괜찮아. 너무 마음 쓸 거 없어. 너도 알다시피 그래도 난 아이가 남아있잖아. 남편과 똑같은. 그거면 충분한 거지 않겠어? 그리고 이렇게 너도 있고 말이야. 아, 괜찮으신 거예요? 저라면 아기가 있어서 더 그립고 힘들 것도 같은데.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다. 혼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거기다 남편이 직업도 좋았고 죽어서는 보험금으로 돈까지 왕창 가져다 줬으니 아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가에 비치는 쓸쓸한 마음은 제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오히려 나를 그렇게 돌봐주었다는 생각에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받기만 해왔던 나 역시 형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형님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순 있는 거니까. 저는 형님이 저에게 그랬듯 형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 옳게. 난 괜찮다니까 뭘 안아주고 그래. 그냥 안고 싶어서 그래요, 형님. 이렇게 안고 있으면 좋잖아요. 아유, 닭살은. 그래 뭐 좋긴 하네. 포근하고. 그 후 형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친근감이 더욱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형님께 도움이 돼줄 일이 크게 없어서 아쉬웠지만요. 사실 그 후로도 도움은 제가 계속 받았죠. 형님은 경제적으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신기하게 남편도 없고 직업도 없이 육아만 하며 사셨는데 돈이 꽤 있는 듯 했어요. 아마 남편의 유산과 보험금이 그만큼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당분간은 돈을 벌 수 없을 테니 자기한테 생활비를 받아 쓰라며 생활비도 주실 정도로요. 거기다 제가 다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공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에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도 취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예전에 다녔던 학교 졸업장이나 직장 경력 덕분도 있긴 했지만 실제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취직을 하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성취감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나도 형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도 이젠 형님에게 맛있는 밥도 사줄 수 있고 아이에게 예쁜 옷이나 장난감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취직을 한 지 한 달이 지나 드디어 기다리던 첫 월급날 저는 형님에게 자신만만하게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형님, 오늘 무슨 날이게요? 오늘? 가만히 있자. 무슨 날이지? 아, 글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나나 네 생일도 아니고 우리 아이 생일도 아니고. 뭐지? 오늘은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 첫 월급날입니다. 오, 정말? 축하해. 통장은 확인해 봤어? 에이, 당연히 했죠. 그런 의미로 오늘 저녁 제가 거하게 쏩니다. 뭐? 에이, 첫 월급인데 무슨 나한테 밥을 사. 옳게 필요한 데 써야지. 아하, 제가 이럴 때 아니면 형님한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지 말고 당장 나오기나 하세요. 아유, 까분다 까불어. 그래 뭐 우리 올케가 쏜다니까 그럼 한번 나가볼까? 사실 저는 그 월급날만을 기다리면서 미리 호텔 식당도 예약해 놨었어요. 그래도 첫 월급인데 그 정도는 해야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형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약한 시간이 다 돼가도록 형님이 도착하질 않으시더군요. 차가 많이 막히는 건가 싶어 연락을 해보았는데 도통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연결이 되지 않아 어쩌고 하는 안내 방송만 지겹게 들을 뿐이었죠. 그렇게 예약한 시간이 10분, 20분, 30분쯤 지나자 슬금슬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초조해지더군요. 정말 이 세상에 나에게 남아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하며 계속 마음을 다스렸어요. 진짜로 신이 있다면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남편도 기억도 다 가져가 놓고 형님마저 데리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예약 시간이 1시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호텔 뷔페에서 단 하나의 접시도 떠오지 않고 자리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제야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하지만 핸드폰에 뜬 전화번호는 제가 기대했던 형님이 아닌 전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동이 울리면서 드르르 테이블을 울리는데 이상하게 전화를 받기가 싫더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뭔가 불안한 느낌. 저 전화를 받으면 내 삶이 다시 한번 또 달라질 것만 같은 느낌. 하지만 주위의 눈초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야만 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혹시 이초련 환자분과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거의 없어서 여기로 연락드려봤는데. 네, 잘 아는 사이인데 왜요? 그런데 병원이요? 예, 지금 환자분이 많이 위독해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병원입니다. 네? 저희 형님이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병원은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순간 전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위독이라니요. 위독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곧장 택시를 타고 형님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제발 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택시 기사님이 오히려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 하시더군요. 목적지가 병원인 걸 아셨으니 저의 그런 상태를 이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니, 보통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더 큰일 생기기 마련이더라고. 내가 병원 한두 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내가 빨리 모셔다 드릴 테니까. 하지만 그런 택시기사님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형님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미 형님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더군요.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오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만큼 불행했으면 됐잖아. 엄마도 아빠도 남편도 그리고 내 기억도 다 사라졌는데 형님은 세상에 남겨놔줘도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왜? 저는 병원에서 혼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고 누구에게 따져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따졌죠. 그러다가 순간 언젠가 했던 형님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나한테 무슨 기운이라도 있는 건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일찍 단명하나 봐. 라고 했던 말. 생각해보니 그 기운은 형님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내가 모든 일의 원흉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은 거고 내 남편이 죽은 거고 형님마저 세상을 떠난 거구나 라는 생각. 차라리 그럴 거면 나를 보내면 됐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에 저는 병원에서 목숨을 저버리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가 가야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서
그래야 불행해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를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 했어요. 그러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를 때도 가만히 있던 병원에서 그제야 저를 붙잡고 말리더군요. 그리고 정말 미친 사람 같았던 저를 간호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말리고 달래주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데요? 당신이 뭐라는데, 당신이 뭐라는데, 당신이 내 심정을 알아? 다 갔다고, 다 가고, 이제 겨우 한 명 남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마저 갔다고. 네, 맞아요. 전 몰라요. 여기서 일하면서 저 세상 가는 사람 많이 봤고, 당신 같은 보호자분들도 많이 봐왔지만, 제가 그 심정이 돼보진 않아서 모르죠. 하지만 보호자분,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혼자는 없어요. 누군가는 보호자분 곁에 있을 테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친년처럼 웃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는 없다? 아니요. 전 정말 혼자였잖아요. 부모님은커녕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는데 난 어떡하지? 그런데 순간 조카가 떠올랐습니다. 조카가 남아있었어요. 형님은 베이비시터에게 애를 맡기고 오셨을 테니 조카는 분명 살아있을 테니까요. 전 곧장 형님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의 심정은 뭐랄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냥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이 슬픈 와중에 단 한 줄기, 정말 미세한 빛 하나가 저를 향해 깜빡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형님네 집에 도착해서 벨을 급하게 눌렀어요. 그러자 시터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같이 식사를 하시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전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 조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카는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저를 보며 환하게 까르르 웃어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꺼이꺼이 소리를 지르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한 뒤 형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상주로 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감했죠. 형님은 정말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고작 몇 명이 다였어요. 그나마 찾아오신 분들도 당연히 다 저와 초면이었기에 딱히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고 그저 인사만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모르겠는 젊은 여자가 왜 상주로 있는지도 모를 수 있었겠네요. 장례식을 하는 내내 저는 형님을 원망했어요. 왜 벌써 세상을 떠나버렸냐고. 이제야 나도 형님에게 받은 은혜 좀 갚으려고 했는데 왜 주기만 하고 떠나버렸냐고. 하지만 사실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컸고 그리움보다는 슬픔이 더 컸죠. 그래도 조카를 생각하며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한 줄기 빛, 약하게나마 저를 비춰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무사히 장례식은 잘 끝마친 뒤 저는 형님네 집을 정리하고 조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실 제가 혼자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조카를 어떻게 보육원에 보내겠어요. 거기다 형님이 저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갚아야 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조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엄마가 되어주는 걸로요. 그렇게 전 조카의 엄마가 되어 혼자 조카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스러운 건 조카에게 남겨진 재산이 많았기에 당장은 일을 하지 않아도 걱정은 되지 않았던 점이랄까요. 힘들었지만 조카, 아니 그때부터는 제 딸이죠. 제 딸의 얼굴을 보며 간신히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죠.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만은 행복해지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1년쯤을 보냈을까? 이젠 딸도 아기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됐는데 그때 즈음부터 주위에서 저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딸이 엄마랑 판박이네 그냥. 똑 닮았어. 라는 말이요.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 적어도 2번은 듣곤 했습니다. 마트의 직원분이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이든 횡단보도에서 마주친 정말 모르는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의뢰하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상하긴 했어요. 저 스스로는 사실 그걸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랑 너무나도 닮았더라고요. 심지어 형님의 얼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형님이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남편은 사고로 죽었어. 정말로 그랬던 걸까? 혹시 순간적으로 든 의심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님에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한 번 시작한 의심은 끝이 없이 커지더군요. 저는 깔끔하게 친자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괜히 계속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미안하고 찝찝했기에 차라리 친자 검사를 하고 하늘에 계신 형님에게 사과를 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 결과 조카인 줄 알았던 이 아이는 제 친자식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생각이 맞자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형님은 나에게 왜? 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형님의 장례식장 장부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드려가면서 혹시 형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봤죠. 다들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냥 가볍게만 아는 사이였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하게 말을 흐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게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형님의 아이를 친자 검사한 결과 제 아이라는 것도 이미 확인했다. 조금이라도 아는 것들을 말해달라고. 그러자 그분은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이내 곧 이야기를 시작하시더군요. 그분은 형님의 예전 직장 동료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형님의 직장 동료일 뿐 아니라 제 남편의 직장 동료이기도 했대요. 그리고 형님과 제 남편은 불륜 관계였다고 하더군요. 네, 제 형님이 아닌 불륜녀였던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상하게 형님, 아니 그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던 남편은 사고로 죽었어 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 때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제가 별 반응이 없자 그분은 말을 계속 이어가셨는데 자기는 그 관계를 그만두라고 계속 설득했었대요. 어차피 끝이 좋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도 그 여자에게 집도 사주기까지 하면서 두 살림을 살다시피 했고요. 그분은 증거 문자와 통화까지 다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남편이 사고가 발생했고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같은 병원에 있었으니 보호자인 척 병원에 물어봤던 거겠죠. 그리고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걸 안 이후로는 저의 딸을 본인이 가지고 싶어 했답니다. 제 남편을 갖지 못했으니 아이라도 갖고 싶다고. 거기에 그걸 빌미로 재산도 챙길 거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는 틈을 이용해서 아예 아이 입양 절차도 밟아버렸다더군요. 서류 조작은 뭐 쉬웠던 거겠죠. 그분은 자기가 아는 건 거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그 여자도 회사를 그만뒀고 자기와도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죽었을 때 제가 연락을 했던 거고요. 그분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을 남기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어렵게 그 여자를 키워준 고모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고모라는 분이 말하길 본인 조카는 결혼을 한 적도 애를 낳은 적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로 모든 게 다 들어맞는다 생각했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의 은인이자 단 하나의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제 남편의 불륜녀였으며 제 아이를 가지려고 했다니.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원망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여자가 나한테 잘해준 건 뭐였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서 저를 속이고 지켜보면서 저를 농간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으로서 서로 힘이 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그 당시에 받았던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것들이야 저희 남편에게서 받은 거였지만 심적인 부분들은 많은 힘이 됐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를 원망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아요. 그 여자에게 받은 은혜들과 그 여자가 저지른 죄, 그리고 배신감이 공존하니까. 그리고 사실 어차피 그 여자는 없으니까 원망해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든 내 아이를 가져가려고 했던 점, 그 천륜을 어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늘이 노하여 그 여자를 데려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적어도 지금 제 딸이 친딸인 건 확인했고 그 소중한 딸은 제 곁에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일 뿐 미래는 제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처럼 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결말은 아니라서 죄송해요. 그래도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